38에서 41번 문제 보는데, 자, 요렇게 시조가 나와 있다. 그치? 시조입니다. 자, 시조에 대한 설명 다시 좀 하겠습니다. 시조. 자, 시조는 고려 말에 시작이 되어서 현대까지 쓰고 있는 작품이고요. 시조의 형식은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3장 형태, 그리고 6구, 6개의 구를 갖고 있고 3장 6구 45자 내외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시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평시조라고 얘기를 해요. 평시조. 그래서 평시조는 주로 누가 쓰느냐? 양반 계층과 기녀는 기생들. 기생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양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그 밑에 도산 12고군요. 얘는 연시조 형태다. 연시조. 연시조는 뭐냐면 평시조를 연속해서 쓰는 거야. 평시조를 연달아 쓰는 것. 이게 연시조입니다. 아, 요거 빼먹었네? 종장 첫마디. 종장 첫마디는 삼음절로 맞춘다. 삼음절 세 글자란 얘기죠. 맞춘다. 네, 그래서 시조는 정형시입니다. 정형시. 형태가 정해진 시. 정형시라는 점. 기본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 가해서 나부터 하면 돼? 알았어. 또 하면 되지 뭐. 복습. 예. 자, 문제 먼저 볼게요. 가와 나의 공통점, 나중에 풀 문제. 다음에 A와 B에 대한 문제. 자, 요거는 선지를 먼저 보고 얘네가 둘로 나눠져 있으면은 A 보고 풀면 되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섞여 있지, 그치? 섞여 있을 때는 B까지 다 판단한 다음에 접근을 해줘야 되고요. 다음에 40번은 이제 추론 형태인데 박스 형태인데, 자, 문학에서 박스는 해설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해설서이다 보니까 바로 치고 들어가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읽고 들어가는 거야. 먼저 읽고 들어가요. 자, 보자. 문학작품의 감상 과정에서 독자는 작품에 제시된 대상이나 상황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거 당연한 내용 아니야? 이거 당연한 겁니다. 가와 나의 독자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학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지녀야 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를 발견하게 된다. 자, 그러면 가 작품도 나 작품도 둘 다 학문의 길,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뭐 가 작품 했다고 하니까 나 작품만 보도록 할게요. 자, 법정의 인형과 인간인데 얘는 수필이다. 수필의 특성은 뭐가 있느냐? 신변잡기란 말 꼭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죠. 신변잡기. 수필의 특성, 신변잡기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신변잡기라는 말 뜻을 알면 수필의 개념이 잡힌다. 자, 그래서 이거 뜻풀이를 잘 하라고 얘기를 했죠. 신변잡기란 말은요, 자신의 주변에 잡스러운 일을 기록했다. 이게 신변잡기의 뜻이야, 원래 뜻. 그래서 이 신변잡기란 말을 해석을 하면 수필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신의 일이니까 고백적. 주변의 일이니까 소재 제한이 없습니다. 소재 제한 없고, 답답하다, 잡스럽다, 비전문적.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고요. 무엇이든 쓸 수 있는 거고요. 일을 기록했다. 일, 사실적이죠. 그 다음에 기록이라는 말은 있었던 일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회상적. 자, 그래서 이 신변잡기라는 말 뜻풀이를 하면 수필의 특징인 고백적, 소재 제한 없고, 비전문적, 사실적, 회상적, 이런 특징들이 잡힙니다. 여기 플러스, 무형식의 글. 자, 형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형식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 써도 된다는 얘기야. 어떤 형식으로도. 뭐 시처럼 써도 되고, 소설처럼 써도 되고, 어떻게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형식의 글이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여러분들은 학생이야, 그치? 교과서에 나오는 수필, 학생이 보는 수필이기 때문에 항상 교훈적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그래서 뭐 깨달음이 있다는 얘기죠. 깨달음. 예.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 뭐야 이거. 예. 이 교과서 안 실으면 되죠. 예. 이거 뭐하러 싫어. 근데 여러분들이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항상 교훈적이면서 뭔가의 깨달음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작품에다가 집어넣고 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수필, 이거 하나 빼먹었네? 경험적이죠, 경험적. 예. 자신의 경험을 쓴 글입니다. 그래서 수필에는요, 작가의 개성이 드러난다. 이 개 같은 성격이 아니라 개별적 성격, 특성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등등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수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필을 어떻게 읽으라고 얘기를 했어? 수필. 정서 찾으면 돼요. 정서는 기분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뭐에 대한 기분이야? 이거 인연과 인간. 이거에 대한 기분입니다. 즉, 법정이라는 사람이 인연과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를 찾으란 얘기예요. 정서 찾았다. 그럼 왜 그렇게 판단하는가? 그 이유, 근거 찾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표현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의표는 시 보는 거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질문. 괜찮음? 자, 그러면 나 작품 보도록 할게요. 지나간 성인들의 가르침은 하나같이 간단하고 명료했다. 이때 성인, 공자, 맹자, 예수, 부처 이런 사람들 우리가 성인이라고 그러죠. 들으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학자, 이 안에는 물론 신학자도 포함되어야 한다. 학자라는 사람들이 튀어나와 불필요한 접속사와 수식으로서 말의 갈래를 쪼개고 나누어 명료한 진리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어라라. 자, 요렇게 보니까 글 전개 방법이 눈에 보인다. 그치? 재훈아, 뭐가 있을까? 글 전개 방법. 자, 글의 전개 방법은 뭐가 있어요? 글 전개 또는 뭐 구조 뭐가 있습니까? 예시. 대표적인 것만 쓸게. 예시, 정의, 대조, 비교, 분류, 분석, 또 뭐 있지? 과정, 인과 등등등이 있죠.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뭐 고삐리 수준에서는 한 요 정도? 예시는 예를 들어 보여주는 거, 정의는 올바른 뜻, 올바른 개념, 대조는 뭡니까? 대조는 차이죠, 차이점.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이고 비교는 공통점이죠. 분류, 한 기준으로 나누는 것. 여러 대상을 써놔야 되겠다, 여러분들. 여러 대상을 하나의 기준으로 나누는 것. 이게 분류죠. 그래서 뭐 운동장에 학생들이 있었죠. 학년별로 모여라. 그 분류입니다. 분류. 분석. 이거는 하나의 대상을 계속 쪼개가는 거야. 쪼개가며 설명하는 방식. 쪼개며 설명. 이게 분석입니다. 뭐 시계는 큰 바늘, 작은 바늘로 이루어져 있고 뭐 작은 태엽, 큰 태엽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게 분석. 과정은 알고 있죠? 인과는 원인과 결과. 요게 글의 전개 방법이고요. 예, 글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락 숙제할 때, 지문 분석 숙제할 때 요거 찾아야 돼. 한 단락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락과 단락에서도 요 과정이, 관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거 찾으면 되겠다. 자, 그럼 다시. 재훈아, 요렇게 보니까 지금 이렇게 묶은 부분은 어때요? 뭐가 될까? 글 전개 방식은 대조지, 대조. 성인이 말하는 것은 간단하고 명료했는데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 어지러워. 대조입니다. 계속 볼게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의 문제는 묻어둔 채 이미 뱉어버린 말의 찌꺼기를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뒤적거리며 이러쿵 저러쿵 따지려 든다. 자, 그럼 봐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의 문제. 이거는 누구? 성인이죠. 이렇게 연결되죠. 이미 뱉어버린 말의 찌꺼기를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뒤적거리면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것은 누구? 학자죠. 예.
생동하던 언행은 이렇게 해서 지식의 우란에 갇히고 만다. 자, 그러면 생동하던 언행은 누구? 성인이죠. 지식의 울안, 울타리 안에 갇힌 것은 누구? 학자죠. 그렇지? 자,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 분류해 준 겁니다. 분류. 성인과 연결되는 거, 학자와 연결되는 거 이렇게 분류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성인들의 말과 학자들의 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대조의 방식이지, 대조 방식. 자, 이와 같은 학문이나 지식을 나는 신용하고 싶지 않다. 자, 이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는군요. 가치관. 학자를 싫어해, 이 사람. 현대인들은 자기 행동은 없이 남의 흉내만을 내면서 살려는 데 맹점이 있다. 사색이 따르지 않는 지식을, 행동이 없는 지식인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저기 쓰인 표현 방식 서리법이네요. 서리 알면서 묻기. 어머, 그렇지 않니? 이 서리법이죠. 아무리 바닥이 드러난 세상이기로 진리를 사랑하고 실현해야 할 지식인들까지 곡학아세와 비겁한 침묵으로서 처신하려 드니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배반이다. 곡학아세, 왜곡된 학문. 아세, 아첨, 세상. 세상이 아첨. 또는 뭐 학문을 왜곡하고 세상이 아첨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사 우리 뭐 대학 교수들 보면은 지식인이랍시고 하면서 정치권에 기웃기웃거리고 그치? 나 장관 한번 시켜주나 이렇게 권력을 탐하는 그런 선생님과 주장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있었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은이, 글쓴이의 가치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학자, 지식인을 믿지를 않아. 신용하지를 않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는 것은 대단한 일이 못 된다. 아는 것을 어떻게 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역시 가치관 드러나죠? 아는 것을 어떻게 살리냐. 인간의 탈을 쓴 인형은 많아도 인간다운 인간이 적은 현실 앞에서 지식인이 할 일은 무엇일까? 자, 제목이 뭐였어요? 인형과 인간이었지, 그치? 요렇게 나와 있네. 인간을 탈을 쓴 인형. 이런 사람들의 바로 누굽니까? 위에 있었던 거, 위에 있는 이 신용하고 싶지 않은 인간들. 이거를 이렇게 인간의 탈을 쓴 인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먼저 무기력하고 나약하기만 한 그 인형의 집에서 나오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명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식인들한테 먼저 그 인형의 집에서 나와라. 이런 얘기죠. 가면을 벗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 무학이란 말이 있다. 전혀 배움이 없거나 배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학문에 대한 무용론도 아니다. 무용, 춤춰라 이렇게 아니라 없을 무자의 사용. 그렇죠? 무용론 하면은 쓸모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무학은 학문에 대한 무용론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으면서도 배운 자치가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 이거 왠지 그 겸손? 이런 거 연결될 것 같네. 학문이나 지식을 코에 걸지 않고 지식 과잉에서 오는 관념성을 경계한 뜻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지식이나 정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발랄한 삶이 소중하다는 말이다. 여러 가지 지식에서 추출된 진리에 대한 신념이 일상화되지 않고서는 지식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 지식이 인격과 단절될 때 그 지식인은 사이비어, 위선자가 되고 만다. 오호.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무학, 요거에 대한 설명이죠.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은 인간뿐이다. 이 시대의 실상을 모른 채 하려는 무관심은 비겁한 회피요, 일종의 범죄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뭘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거를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나누어 짊어진다는 뜻이다. 우리에게는 우리 이웃의 기쁨과 아픔에 대해 나누어 가질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인형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다. 잠깐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니까 뭐 해야 돼? 함께 나누어 짊어져야 돼요. 우리는 끌려가는 짐승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인간이다.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자, 그래서 글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때요? 전체적으로는 인형과 인간 둘로 나누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자신의 신념,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그치, 현수야? 마늘 많이 먹고 있어? 쑥 하고? 사람 되어줘. 아니야? 우진이는 쑥하고 마늘 좋아해? 나 좋아하는데, 그죠? 매운탕 쑥갓, 쑥향 너무 좋아. 마늘, 이상하게 마늘이 맛있단 말이야. 이윤이도 마늘 먹니? 그냥 먹어, 생마늘? 잘 안 먹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나이가 들면, 이 생마늘에 그 쌉쌀한 맛이 있거든? 그 쌈장에 찍어서 탁 먹으면, 맛있어요. 네. 대학생 때 마늘에 꽂혀가지고, 그냥 마늘만 이렇게 사. 생마늘에 소주를 막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냥 그 마늘에 쌉싸름한데 계속 씹으면 그 마늘의 그 독특한 고소한 맛이 있거든? 거기에 빠져가지고, 집에서, 안주가 없어. 마늘에다 소주만 한 3병을 깠네. 와, 다음날 속 아파 대준 줄 알았네. 한 2, 3일 속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와. 마늘 맛있죠? 네, 구워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삼겹살 먹을 때, 그치? 네. 편마늘 이렇게 썰어서 집어도 맛있고, 네. 또 뭐지? 꿀에다가도 마늘 좀 집어넣죠? 잘게 쪼개가지고. 그래도 맛있고, 다 맛있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니? 이 쑥과 마늘을 좋아하는 민족. 네. 자, 38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나에 나와 있는 것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옛사람의 행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성인들.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 없죠? 사물의 아름다운 예찬 아니죠? 자연과 하나 된다? 이것도 아니죠? 지식인의 부정적 태도에 대한 냉소적인 인식, 요거는 있는데, 가에는 여기 없습니다. 네, 가에는 없어서 답은 1번이 될 거예요. 여기 B가 있었나? 이건 아닌가? 이건 아니구나. 가에 대한 문제구나. 좋습니다. 자, 40번도 4번과 5번 한번 볼게요. 네. 자, 학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지녀야 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였습니다. 4번. 나에서는 말의 갈래를 쪼개고 나누는 태도와 자신의 문제는 묻어두는 태도가 대비되면서,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지를 볼 때 정보가 이렇게 있거든. 문장이 길어. 끊어줘야 돼. 앞에 있는 정보 맞는지 틀리는지 끊어주고 뒤에 거 확인해줘야 됩니다. 학문 수행에서 자기 중심적 태도를 버려야겠다는 다짐이 드러난다. 그러네. 나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인간과 끌려가는 짐승이 대비되면서, 맞죠? 학문을 통해 배운 신념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태도가 드러난다. 그런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럼 40번의 답이 뭐였습니까? 이건 그냥 답으로만 좀 갈게요. 여기도 맞네? 이게 4번이 틀렸구나. 네, 쏘리. 4번이 틀렸죠? 왜 틀렸을까, 4번이? 말의 갈래를 쪼개고 나누는 태도도 학자죠. 그렇죠? 자신의 문제는 묻어두는 태도도 학자죠. 대비가 아니다. 이거 대비가 아니다. 그치? 답 4번이군요. 자, 41번입니다. 나의 무학을 의미를 바탕으로 보기의 기억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은 학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지녀야 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였습니다. 지식의 과잉에서 오는 관념성을 경계하는 태도. 배움이 부족하여 지식을 인격과 별개로 보는 태도. 많이 배웠으면서 배운 자치를 자랑하지 않는 태도. 지식에서 추출된 진리에 대한 신념이 일상화된 태도. 지식이나 정보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롭고 발랄한 태도. 자, 현수야 뭐니? 2번 배움이 부족하여 지식을 인격과 별개 보는 태도. 그쵸? 네, 2번이 되겠죠. 별개를 보면 안 되죠. 무학은. 지식과 인격은 같은 겁니다.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이제 2019년 6월 걸로 보면 되겠죠? 네. 넘어갈게요. 뿅. 2019년 6월 겁니다. 없는 친구. 2019년 6월 거 없는 친구.
이쪽이 아니군. 우리가 이제 2019년보다 쭉 치고 올라오는 거거든. 없는 친구 얘기하세요. 목차 보고서 찾아야 돼. 목차 보고서.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월 거 먼저 풀고 6월 거 풀고 9월 거 풀고 11월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6월 거가 다 마무리되면 나머지는 요건 숙제로 돌릴 겁니다. 19년도 6월. 없는 사람? 다 있니?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안 열리네. 자, 1번부터 10번은 여러분들 숙제예요. 화법 작문은 숙제 영역입니다. 쉽기 때문에 숙제로 가는 거야. 꼭 해야 돼. 꼭 하시고 문법부터 봅니다. 문법 11번 보기는 국어사전의 일부다. 윗글을 바탕으로 A, D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한 것. 예. 자, 요런 문제 사전 묻는 문제 엄청나게 쉽다. 없어? 2019년 6월 없니? 예은이도 없니? 응? 목차를 보면 되지. 목차 앞에 목차 없어? 목차 6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요렇게 여기 있네. 아닌데? 2019년 게 없네. 있나? 이쪽인가? 2019년 11월밖에 없구나. 이게 판본이 달라서 그래. 판본이 달라서 2022 된 친구들이 있고 2023 된 친구들이 있는 거야. 그쵸? 2023 친구들은 이거 없다. 잠깐 기다려. 인쇄해 줄게. 문법입니다. 문법입니다. 자, 사전 보는 문제죠. 지원아, 전체를 겁나 쉽다. 아주 그냥 사전은. 그치? 자, 요런 문제가 왜 나올까? 나는 되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문제 왜 내는 거야? 이 평가원에서, 교육청에서 학생들 바보로 하나? 사전도 못 보는 바보로 생각하나? 진짜 뭐 그런 생각이 들어. 자, 사전 보는 방법은 어떻게? 요게 표제어입니다. 표제어. 얘네들이 표제어야. 사전에. 맨 앞에 있는 거. 자, 요렇게 똑같이 되어 있지. 듣다 1, 듣다 2 되어 있죠. 이렇게 표제어가 나타났다는 것은 얘네들은 동음, 이, 의, 이거 써지지가 않냐? 동음, 소리는 같은데, 이, 다르다, 의, 뜻이, 동음, 이의의 관계야, 얘네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듣다 1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활용 정보도 나와 있죠? 활용 정보도 나와 있고, 요거 보니까, 듣는, 이거 불규칙이네. 아이고. 들으니 여기가 불규칙이네. 이 불규칙이다. 듣다 투도 마찬가지네. 이거 불규칙이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듣다 1을 보니까 1, 2, 3 나와 있어요. 1, 2, 3. 이건 뭐다? 얘 다이어다. 다이어는요.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 중심 의미와 세부 의미, 주변 의미, 중심 의미와 중심 의미 그리고 주변 의미 이렇게 구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을 보니까 을 되어 있어. 자, 이건 뭐니? 필요한 문장 성분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주어는 다 필요해. 주어는 다 필요하니까 얘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야. 두 자리 서술어. 자, 2를 보니까 에게 을이네. 얘는 주어, 부사와 목적어를 필요하는 세 자리 서술어고요. 얘는 주어, 목적어, 부사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내용들은 안 봐도 됩니다. 얘는 언제 보냐면 선지에서 보는 거야. 선지를 통해서 보는 거야. 미리 읽는 거 아니야. 이게 사전 형식이기 때문에 사전 형태를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듣다를 보니까 얘는 다이어가 아니네. 그치?
그리고 얘 동사고요. 얘는 왜 이래? 야, 정신 차려. 얘도 주어와 부사어만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군요. 자, 1번. A는 세 자리 서술어다. A. 아니죠? A는 두 자리 서술어다. B는 주어와 목적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다. B. 아니죠? 주어, 부사어를 또 필요로 하죠? 이것도 아니다. C는 주어 외에 두 개의 문장 성분을 더 필요로 한다. C 어디서? 듣는다? 맞네요. 주어 외에 목적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한다. 답 3번이네. 좀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그치? 겁나 쉽죠? 이게 사전 보는 거거든? 근데 이게 1학년 때 문제가 나와. 1학년 때 문제 줍니다. 이거 그냥 먹으라고 주는 거야, 그냥. 그치? 예. 그러니까 이 교육청이 이 고등학생 친구들을 바보로 알아요. 사전도 못 보는 바보로 알아. 틀리면 죽어. 이 문제 여러분들 틀리면 바보야, 바보. 이제 사전 보는 거 틀리면. 네. 나머지도 볼까? A와 D는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서로 같다. A와 D. D를 보니까 주어 부사어네. A를 보니까 역시 주어 목적어 아니죠? 같지가 않다. B와 D는 의미 차이가 있지만 서술어 자릿수는 같다? B와 D. B는 세 자리 서술어고 D는 두 자리 서술어예요. 서술어 같지가 않아. 답 3번. 쉽죠? 이게 사전 보는 문제입니다. 주는 문제야, 주는 문제. 자, 12번 문제. 밑줄 친 부분이 기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억이 뭐야? 기억이 어디 있어? 요거, 여기 있었구나, 여기, 요거. 지문 있었네요? 지문 안 보고 그냥 문제 풀어버렸네. 자, 뭐 지문이 있는데, 이렇게 뭐 문장 성분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쵸? 서술어는, 서술어에 따라 완전한 문장을 이루기 위해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개수가 다른데, 이를 서술어 자릿수라고 한다. 한 자리 서술어 주어만을 필요로 한다. 아기가 운다. 두 자리 서술어 주어 외에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 중 하나 문장 성분을 더 필요로 한다. 경찰이 주어, 도둑을 목적어 잡았다 서술어. 물이 주어, 얼음이 보어 되었다 서술어. 아들이 주어, 아빠와 부사어 닮았다 서술어. 자,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녀는 주어, 그 아이를 목적어, 제자로 부사어 삼았다 서술어. 위 문장에서 부사어인 아빠와 제자로는 필수적 성분으로서 생략되었을 경우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이러한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한다. 자, 그러면 12번 문제는 뭘 찾아라는 얘기예요? 필수적 부사어가 아닌 것은. 이 말은 뭐야? 생략할 수 있는 걸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그치? 생략할 수 있는 거. 그럼 여러분들 빼면 되겠죠? 그 아이는 매우 생겼다. 말이 안 돼. 얘는 필수 부사어입니다. 승윤이는 식탁을 만들었다. 이건 없어도 되죠? 그치? 승윤이는 식탁을 만들었다. 없어도 돼요. 이 지역의 기후는 적합하다. 뭐에 적합한데? 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 일을 함께 의논하겠다. 누구랑?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부모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다. 누구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치? 없어도 되는 건 2번. 나머지들은 1, 3, 4, 5번은 필수 부사어고 2번은 생략 가능. 쉽네요. 자, 13번 보기를 참고하여 의문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되어 있죠. 자, 의문변동 간략하게 또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안 나와 얘? 의문변동 간단하고 빠르게 또 설명을 하자. 지금 계속 개념 반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자, 물어봐야지. 우진아, 의문이 뭐였어? 몰라? 공부 안 해, 현수야, 의문 뭐야? 몰라? 소리가 가장 작은 단위? 하나 빠졌잖아. 자, 의문은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게 의문이었죠? 그래서 이때 소리는 어떤 소리다? 관념적 소리다. 관념적. 우리 머릿속에 있는 소리다. 그치? 자, 그래서 개념을 잡아야 돼. 개념 항상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요. 소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
음향, 자연적 소리입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음향이고, 음성, 의사소통을 위한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가 음성이고, 그래서 얘네들은 뭡니까? 물리적 소리야, 물리적. 그래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음은 관념적 소리다. 그치? 그래서 100명의 사람이 학이라고 얘기할 때 소리는 다 달라. 에너지 값은 다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는 히읗, 아, 기억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야. 이게 음운이야. 이게 관념적 소리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우준아. 어이? 까먹지 마. 자, 그럼 음운에는 뭐가 있어요? 크게 둘로 나누면 음운에는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이 있다. 지원아, 분절 음운이 뭐야? 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단어를 봐야지. 분, 나눌 분, 절, 마디절. 마디로 나눠지는 음운이 분절 음운이잖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개념을 보라고, 개념을. 자, 국어 문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능, 위치에 따라서 이름을 만들어주는 게 국어 문법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문법 외우는 거는 영어를 외워야 돼. 그거 우리말이 아니니까. 근데 얘네는 다 우리말이잖아. 우리말 모르면 어떡해? 한국 사람이. 명심해.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이해하려면 용어 정리 반드시 필요하다. 국어의 용어 정리는 뭐다? 그 말 뜻이야. 뜻. 뜻을 알아야 돼. 자, 그러니까 마디로 나눌 수 있는 음운이니까 뭘로 나눠져? 모음, 자음, 반모음 이걸로 나눠지잖아. 몇 번씩 했어, 지원아? 니 모르면 혼나? 니들 이제 곧빌이 됩니다, 이제. 12월 17일이야, 오늘. 13일 뒤는 니들 고딩. 예. 이제 중등 아니야. 알았어요? 무조건 외우면 안 돼. 이해를 해야지. 국어는 이해 과목, 용어 정리 해놔야 된다. 자, 비분절 음운은 뭐니? 비, 아닐 비자잖아. 즉, 마디로 나눠지지 않는 음운이죠. 마디로 나눠지지 않는 음운에 뭐가 있어요? 억양, 어조, 크기, 길이. 얘네들 있잖아. 그치? 국어 문법에서는 뭐만? 장단. 길게 발음하느냐, 짧게 발음하느냐. 장단 소리로만 비분절 음운으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서 말. 앞에 있는 말은 사람이 하는 말, 뒤에 있는 말은 타는 말. 구분해. 용어 정리해야 된다. 용어 정리 안 하면 박살나는 게 국어입니다. 국어. 중학교 때는 외워서도 8, 90점 나와. 근데 고등은 외워서 나오는 점수가 40점대, 4, 50점대야. 개념 알아야 돼. 자, 이제 음운에 대한 개념 잡았어.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변동이다. 변동이라는 것은 바뀐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음운 변동이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얘가 바뀌는 이유, 현수야 뭐였니? 편하게 발음하려고 그냥. 편하게 발음하다 보니까 음운 변동이 생긴다. 음운 변동에는 뭐가 있어요? 몇 개? 4개가 있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요 4개가 있고, 교체는 말 그대로 바뀐다는 얘기다. 바뀌어요.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교체에 뭐가 있었어? 재훈아. 또. 그리고 모르겠음? 야, 너 그 알 없는 안경이었냐? 나 그 놀랬다. 알 없는 안경 쓰는구나. 패션 안경인가? 네. 자, 음절의 끝 소리 규칙. 음절의 끝 소리 규칙. 자, 말뜻 알아야 되겠죠? 음절이야, 음절. 음절이 뭘까요? 아까 우리 시조할 때 했었는데, 음절. 지원아, 음절이 뭐야? 소리의 가산절. 그건 음운이고. 외우지 마! 보란 말이야! 소리! 마디절! 소리 마디! 에? 보라고. 이게 글자를 봐야지. 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지 마, 생각. 네 생각 틀린 생각이야. 봐야 될 거 아니야. 보고 판단해, 보고. 자, 소리음 마디절이잖아. 소리 마디. 이게 뭐야, 이게.
자, 한글은 음절 문자, 한 글자 한 글자가 음절입니다. 알겠어요? 자, 음절의 끝소리래. 우진아, 끝소리가 뭐야? 야! 종성이잖아, 종성. 마침소리, 받침소리, 끝소리.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는 뭐예요? 한마디로 받침 소리에 대한 규칙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7개만 해라. 7종성이야, 7종성. 7가지만 발음해라. 그놈 다리만 보여. 7개만 하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머리를 깎다. 그럼 얘 발음 어떻게 하라고? 기억으로 발음하라고. 요거 7가지 중에 하나만 발음하란 얘기야. 어디를? 종성을, 받침 소리를. 이게 7종성이야. 7가지 종, 마칠 종, 성, 소리. 마치는 소리, 끝소리죠. 개념 갖고 가야 돼. 제발. 용어 정리 해주세요. 용어 정리 딴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용어 정리야. 외우는 거 아니야? 풀이를 해야 돼. 풀이를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예은이도 국어공부는 풀이를 할 수 있어야 돼. 외우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보고서 이건 이거야라고 직접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국어공부 끝나. 영어는 달라. 영어는 외워야 돼. 영어는 우리말이 아니잖아. 근데 국어는 우리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말 뜻풀이 하면은 대충 맞아. 정확히 몰라도 진짜. 우진 알겠어? 정리해.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구개음화가 있다. 구개음화. 말 뜻을 보세요. 구개음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야. 구개음화는. 구개음으로 바뀐다. 근데 니들이 구개음이 뭔지 모르지. 그쵸? 자음체계표를 안 외웠으니까. 외웠다 하더라도 까먹었으니까. 외워야 돼.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시험 때. 구개음은 지읒과 치읒이 구개음이다. 그러니까 구개음이 아닌 애들이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면 구개음하지. 자, 문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받침, 디귿, 티읒이 형식, 형태에서 이를 만났을 때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것. 이게 구개음합니다. 그래서 굳이, 같이. 자,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굳이, 같이 이렇게 되잖아. 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초성자리에 있는 동그라미는 소리값이 없는 거라 얘기를 했죠. 얘는 그냥 모양만 있는 거야. 모양만. 소리가 없어. 그러니까 받침 디귿이 이를 만났고 받침 티읒이 이를 만났어요. 각각 어떻게 바뀌어?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었다. 이게 구개음화. 자, 까먹으면 안 됩니다. 네, 핵심이야. 기본. 이거 중학교 1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워 이거.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배웠어. 그때는 이제 한자로 안 배우지. 구개음화 이렇게 안 배우지. 그냥 풀어서 배워. 풀어서. 받침, 디귿이 모음, 이를 만나면 지읒으로 바뀌어. 이렇게 배운다고, 초딩 때는. 니들이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자, 구개음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음화가 있지요. 비음화. 비음으로 바뀌는 게 비음화. 비음에는 미음, 니은, 이응이 있다. 국물 발음하면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죠? 이게 비음화. 자, 유음화가 있다. 유음화. 유음으로 바뀌는 거. 리을이 유음이지? 신라 발음하면 니은이 리을로 바뀐다. 이런 게 유음화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경음화. 경음으로 바뀐다. 경음을 다른 말로 된소리. 그래서 경음화는 된소리 되기라는 말로 쓰지. 옷을 입다. 자, 발음하면 옷을 입다 이렇게 되잖아. 그쵸? 이게 된소리 되기. 그 다음에 반모음화. 반모음으로 바뀐다. 자, 이 어를 빨리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여 된다. 여. 이 어를 빨리 발음하면 여가 된다. 그래서 얘가 뭘로 바뀌어? 요렇게 반모음으로 바뀐다. 자, 반모음은 모음인데 혼자서 못 쓰는 모음이 있어. 다른 모음하고 같이 써야 돼. 이게 반모음이었지? 자, 정리하면 교체에는 뭐가 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받침 소리를 규정한 거야. 7종성. 요게 있고 구개음화,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 대기, 반모음화가 있다. 알겠어요? 예은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거 몇 번씩 했는데 까먹으면 어떡해. 응? 특히 재훈이 제외하고 딴 친구들은 중3 2학기 때도 계속 했는데 이거 까먹으면 어떡해.
정리 안 한다는 얘기야, 이거. 정리해. 몇 개 없어. 문법 몇 개 없는데 왜 정리 안 하니? 자, 탈락은 뭐였어요? 탈락. 없어지는 거잖아. 그쵸? 자, 뭐가 없어져? 자음이 없어지거나, 모음이 없어지거나, 그쵸? 또는 자음군 단수나. 이게 탈락이지? 자음이 없어지는 경우, 짓다, 지어, 시오 탈락. 놀다, 니, 노니, 리을 탈락. 이런 게 자음 탈락이지, 그치? 자, 모음 탈락은 뭐가 있어요? 모음 탈락. 쓰다, 써. 이런 게 모음 탈락이잖아.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되는 거야. 눈으로 보고 바뀌는 것만 보면 됩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뭐가 빠졌는지 보면 되죠. 자, 자음군은 무슨 뜻? 자음의 무리가 단순화가 된다. 갑. 발음하면 값이 되죠? 이게 자음군이야. 군, 무리군자. 자음 2개 이상 겹쳐있는 게 자음군이고, 발음하면은 시옷이 탈락. 자음군 단순화. 개념 갖고 가야 돼. 용어 정리 꼭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첨가. 첨가는 두 말 사이에 니은만 들어가죠? 야, 그 맨입으로 되니? 맨입. 이렇게 되죠? 요거는 음가가 없는 걸 얘기를 했어. 니은이 생겼지? 이게 니은 첨가야. 자, 그 다음에 축약. 축약은, 자, 히읗하고 그, 드, 부, 즈, 크, 트, 푸, 츠 되는 거. 그쵸? 거센 소리 대기죠? 자음 축약, 입학. 자, 그 축약은 두 음운이 만나서 다른 음운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런 게 축약이다. 알겠어요? 네. 정신 차리세요. 차리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음운변도 설명 다 한 거야, 그러면. 제발, 가져가. 제발 가져가. 몇 개 안 되잖아. 가져가. 자, 그러면 13번 문제. 음운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운변동은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으로 구분된다. 자, 이제 뭐 하면 돼요? 비교해주면 되거든. 자, 음운변동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나와. 자, 왼쪽에 있는 게 표기야, 표기. 오른쪽에 대괄호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발음이야. 그래서 표기하고 발음하고 뭐가 다르지? 요거 찾으면 돼. 찾은 다음에 이 설명에 맞나? 그거 보면 돼요. 그러면 끝나, 이 음운변동은. 너무 쉬워. 봐봐.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네? 교체죠? 그럼 뒤에 있는 설명 맞는 거 봐. 발음될 때는 비읍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 여기. 미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맞잖아요. 친절하게 설명 다 해준다고, 이 모의고사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찾으면 돼요? 발음되기 전 표기상 형태하고 발음이 됐을 때 형태하고 비교만 해주면 되는 거야. 차이만 찾으면 된다. 얼마나 쉽니, 얼마나. 예? 이거 꽁으로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발음을 안 해도 되잖아. 광활로 바뀐 거 찾는 거야.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바뀔 때는 바뀌는 이유가 있거든. 바뀌는 이유는 뒤에 있는 리을 때문이지. 뒤에 오는 유음 때문에 얘도 유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 리을로 교체되는 현상. 예, 이거 유음하죠? 좋아. 얘는 보니까 빠졌네. 히읗이. 발음될 때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야 맞나? 그러네. 여기 모음이네. 히읗이 탈락한 현상. 맞죠? 색연필이 발음될 때는, 자, 그럼 봐봐. 색연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는데. 근데 봐.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있어야 돼. 바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쵸? 바뀌는 이유를 보니까, 아하, 니은이 생겼구나. 자, 요거, 초성자리의 이응은 음가가 없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음가가 없는 자리에 니은이 생긴 거야. 얘는 첨가죠. 자, 첨가되는 니은으로 인해 기억이 이응으로 교체됐다. 맞죠? 설명이 다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는 거야, 이게.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해주면 돼요. 이게 음운변동 문제야. 얼마나 쉬워. 안 그래, 우진아? 어려워?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야. 응? 아까 음운변동 설명했죠? 몇 개 안 되거든, 요거.
그것만 내가 제대로 확인되고 있으면은 이거 그냥 읽어내면 돼. 되게 쉽잖아. 자, 오탄벌로 발음될 때는 시옷이 탈락한 옷. 이게 탈락다고 쳐봐. 첨가되는 디귿. 첨가는 니음밖에 없습니다. 니음밖에. 니음 첨가밖에 없어. 5번 틀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는 거야? 오탄벌은 먼저 음절의 끝소리 교체. 그 다음에 축약.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체, 축약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설명이 틀렸잖아. 그죠? 찾기만 해주면 되거든. 찾아주기만 하면 된다. 음 변동은 질문. 괜찮니? 1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수업의 일부다. 이를 참고할 때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문장. 자, 띄어쓰기예요. 자, 띄어쓰기는 뭐였습니까?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쓴다. 이게 띄어쓰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단어가 뭐였어? 재훈아, 단어가 뭐였니? 단어가 뭐였어요? 기억 안 나? 기억나지 않나? 우진이 모르지? 이 새끼야, 지훈이 지금 찾아보는 거야? 단어가 뭐야? 품사잖아, 품사. 예은이 기억나? 우리 어제 했는데. 기억나니? 품사가 뭐였지? 품사. 품사의 뜻? 기억이 안 나. 예, 이게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거든. 그래서 계속 복습을 해줘야 돼. 이게. 자, 품사는 단어의 종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어의 자격, 단어의 종류. 그쵸? 그러니까 품사가 단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품사끼리는 다 띄워주는 겁니다. 단, 뭐만? 조사만 앞말에 붙여라. 오케이? 선생님, 뿌는 앞말에 붙여 쓰는 경우도 있고, 띄워 쓰는 경우도 있더니, 얘는 공부 안 한 거야, 얘는 지금 질문 이렇게 하면 안 돼. 얘 공부 안 한 친구야. 얘가 뭐라고 얘기했어? 뿌는 앞말에 붙여 쓰는 경우도 있고. 앞말에 붙여 썼대. 그럼 이때 뿌는 뭐니? 지원아, 뭐야? 앞말에 붙여 썼대. 그럼 얘 품사가 뭐란 얘기야? 방금 얘기했는데,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 쓴다. 다만,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이거 붙여 썼다면 이거 조사란 얘기야. 안 그래? 이 학생은 품사 공부 안 했어요. 품사 공부 안 하고 선생님한테 질문 던지고 있어. 이게 나쁜 학생이야, 이거. 나한테 물어보면 혼나, 이거. 야, 너 품사 공부 안 했니? 왜요? 분명히 이럴 거야, 너. 예? 이게 똑같은 개념인데, 똑같은 개념을 확인을 안 한 거야. 자, 그럼 띄어 쓰는 경우도 있다. 띄어 쓰는 경우니까 단어로 썼다는 얘기죠? 그치? 조사 말고 다른 단어로 썼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럼 어떤 단어로 썼는가 확인하면 끝나잖아, 얘는. 자, 품사에 따라 띄어쓰기가 달라져요. 나에게는 너뿐이야. 자, 너뿐이야, 너. 대명사, 인칭 대명사. 대명사 뒤에 붙었어. 체언 뒤에 붙었어. 그럼 이게 뭐야? 조사. 에서처럼 너라는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의 뜻을 나타낼 때 뿐은 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써야 돼요. 그래요.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는 거야. 품사 중에서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은 조사밖에 없어요. 이해되니? 그 앞말에 붙어 있는 게 무조건 조사란 얘기야. 그런데 그녀는 조용히 웃을 뿐이었다. 띄어썼지? 웃을 뿐. 앞에 뭐가 있어? 웃다야. 그럼 을은 뭐가 돼요? 어미죠? 어간과 어미지, 그치? 웃이 어간이고 을이 어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니? 뒤에 나오는 뿐을 꾸며주고 있네. 그리고 뿐은 뒤에 이다, 이었다, 이다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가 붙어있다. 자, 서술격 조사 붙었으니까 얘 뭐란 얘기야? 아, 이거 체언이구나. 조사는 어디에 붙는다? 체언 뒤에 붙는다. 얘 의존명사죠, 의존명사. 의존명사야. 의존명사 혼자 못 써. 혼자 못 쓰니까 꾸며주는 애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웃을 뿐을 꾸며주니까 얘는 뭐란 얘기입니까? 아, 관용어구나. 그럼 을은 뭐예요? 관용사양 어미. 예은아 기억나? 안 나?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에다가 우리 20시간 전에 했는데. 어간 어미 기억나니? 예은아? 어간 어미 기억나? 활용할 때 안 바뀌는 부분이 어간이고 변하는 부분이 어미고, 그쵸? 근데 어미는
문법적 기능에 따라서 이름을 다양하게 붙이거든? 자, 우시 어간이가 을이 엄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웃다 뒤에 붙어가지고 뿔을 꾸며주고 있네? 관형사형, 어미, 을. 관형사형, 어미, 을.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국어 문법은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용어 정리야. 그 용어가 뭐예요? 기능과 위치입니다. 기능과 위치. 이거 파악하면 끝난다고. 자, 뿌는 체연을 수식하는 관형은 우술 뒤에 붙어서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의존명사야. 그러니까 관형어가 앞에 있는 겁니다. 왜? 의존명사를 혼자 못 쓰거든. 의존이잖아. 의존. 그래서 앞말과 띄어써야 해요. 똥과 같이 띄어쓰기에 달라진 얘가 더 있나요? 대로만큼이 있어요. 그럼 얘네도 뭐란 얘기야? 의존명사로도 쓰이고 조사로도 쓰이고, 그치? 아는 대로 모두 말해라. 띄어써야죠. 왜? 알다는 관형상 어미잖아. 관형상 어미라는 것은 얘는 뭐란 얘기입니까? 체언이란 얘기야. 의존명사란 얘기야? 여기 띄어써야지. 아는 대로. 마음이 약해질 때 약해져. 띄어써야죠. 왜 그래요? 약해지다를 대로. 관형상 어미 있잖아. 리을. 띄어써야죠.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되었다. 붙였어야지. 왜 붙여요? 생각이 체언이잖아. 그럼 이때 대로는 뭐로 쓰인 거야? 조사로 쓰였죠? 붙였어야죠. 손님들은 먹을 만큼. 이게 맞았네. 그치? 먹다 동사에다가 관형사형어미 을 붙여서 관형으로 쓰고 있고 만큼. 자, 앞에가 관형으로 썼다는 것은 만큼은 체언이란 얘기잖아. 의존명사죠? 4번이 맞았죠. 그 사람은 말만큼은 말 명사잖아. 체언이잖아. 붙여야지. 만큼은 조사니까. 그치? 이렇게 보면 돼요. 띄어쓰기 되게 쉬워. 품사에 대한 개념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쉬워지는 게 띄어쓰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어.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문제인 거야. 에이, 어제 현수 어머님, 우리 현수 많이 자지요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토요일이 괜찮아요. 일요일은 주약입니다만. 야, 나 토요일도 졸면 어떻게 해? 답 4번. 질문하세요. 질문 없음? 어려운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띄어쓰기 뭐라고?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쓴다. 단어가 뭐라고? 품사. 자, 우리말은 구품사야. 그 중에서 조사만 앞말에 붙인다. 그럼 이거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조사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되죠? 조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 얘가 조사로 쓰였으면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체언이 있다는 얘기지. 그치? 명사, 대명사, 수사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끝이죠. 얼마나 쉬워.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 머리가 좀 빨리빨리 돌아가는 친구들은 이거를 파악하는 거야. 걔네들은 문법 안 외워요. 걔네들은 외우는 공부가 아니야. 분석하는 공부지. 그 다음에 높임 표현 나와 있죠? 15번 높임 표현입니다. 자, 높임 표현도 정리하기 있습니다. 높임 표현 정리. 이런 게 이제 문법에서 찌끄러기들이야. 높임 표현. 자, 우리말은 높임 표현이 발달되어 있는데 높임 표현은 세 가지가 있죠?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체 높이면 누구 높이느냐? 문장의 주체인 주어를 높인다. 주어를 높이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주어를 직접 높이는 경우와 간접적으로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높이는 경우는 어떻게? 자, 조사 깨서를 쓰고요. 선어말어미 의시를 쓰고요. 그리고 높임 특수어를 쓴다. 물어봐야지 또. 우진아, 선어말어미가 뭐니? 몰라? 아, 큰일 났다, 우진아. 너 어떡하냐. 바보가 됐어, 너, 이 새끼야. 지원아, 선어말어미 뭐야? 어디 앞에? 야! 기억하려고 하지 마! 말을 봐! 어디 앞에? 어미 앞에. 무슨 어미? 보면서도 말을 못해! 무슨 어미 앞에? 어머러미 앞에.
국어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어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 보고도 말을 못해. 이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뭐 쓰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눈뜬 장님이 되는 거야 국어가. 그래서 어렵다고 느껴져 애들이. 눈으로 보면서도 그게 그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해요. 눈으로 보면서도. 이게 문제야. 그 왜 판단 못합니까? 똑같은 말이 또 계속 반복되는 거야. 용어 정리가 안 돼 있어. 그 용어를 몰라. 자, 국어는 용어 공부 어떻게 하라고? 보고 판단해야지. 선, 먼저란 뜻이잖아. 어말, 말끝, 어미. 그쵸?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는 뭐니?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어미. 예를 들어볼까요? 먹다가 있어요. 여기다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먹었다가 되는 거지. 자, 먹었다의 어말. 어말 어미는 뭡니까? 다져. 이게 어말 어미야. 어말, 말 뒤에 오는 어미란 뜻이야. 어말 어미가. 그쵸? 어렵지 않잖아, 어말. 말 쓰면 끝말자. 어미, 말 쓰면 꼬리빗자. 안 어렵잖아. 말 뜻을 봐야지, 말 뜻을. 어는 어디 왔어? 어말 어미 앞에 왔잖아. 먼저 선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선어말 어미야. 알겠어요? 지훈아, 알았어? 영어 공부 쉬워, 국어는. 아까 또 반복할게. 영어는 외워야 돼. 우리말이 아니야. 번역한 것도 많고 그래. 근데 국어 문법은요, 국어 용어는 직관적이야, 직관적. 말 뜻을 알면은 얘의 위치와 기능을 알 수가 있어. 얼마나 쉽습니까? 어려운 이유는 뭐다? 정리를 안 한다. 이게 문제다. 그치? 안 그래, 우진아? 겁나 문제다, 우진아. 정리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여기다 하나 더 붙여주는 거죠. 얘가 과거 시제를 알려주고 있으니까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그러면 높임 선어말 어미는 뭐가 돼요? 가다, 가시다. 이거지 뭐. 그쵸? 얘 위치가 어디야? 어말 어미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지?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어? 높임 표현이야. 높임 선어말 어미 또는 뭐 높임 표현 선어말 어미 이런 말을 쓰죠. 간단하잖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 국어 문법의 용어는 간단하다. 기능과 위치에 따라서 이름 붙여준 게 국어 문법 용어입니다. 아이고 쉬워라. 그래서 쉽다는 거야. 자, 간접 높임은 어떻게 높이느냐? 의시만 써요. 의시만. 특소이 쓰지 않는다. 그래서 뭐 교장 선생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틀려. 계시다는 특소어입니다. 자, 객체 높임은 누구 높이느냐? 목적어를 높이거나 부사어를 높이는 게 객체 높임입니다. 객은 이제 나그네라는 얘기죠. 또는 손님이라는 얘기지. 그치? 즉, 문장의 주체가 아닌 대상. 그게 객체란 얘기야. 자, 목적어를 어떻게 높이느냐? 특소유를 씁니다. 뭐 할머니를 모시고. 부사는 어떻게 높이느냐? 조사, 깨를 쓰거나 또는 특수어휘를 높인다. 부모님께 드리다. 부모님께 드리다. 이렇게 조사께와 특수어휘를 사용한다. 상대는 누구 높이느냐? 청자를 높입니다. 청자. 청자는 듣는 이를 높인다. 듣는 이. 자, 어떻게 높이느냐? 어미 활용을 통해서 높인다. 어미 활용. 자, 그런데 이 상대 높임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상대 높임은 청자를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거야. 이게 상대 높임입니다. 그래서 어려워. 자, 내가 쓰는 말에도 상대 높임 다 들어가 있어. 100%야, 100%. 여러분들이 보는 책에도 다 들어가 있어. 이게 상대 높임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이거 표가 있거든? 표도 외워야 되는데 지금 외워봤자 뭐 쓸모가 없으니까 시험 때 외워주면 되고 격식체와 비격식이 있다. 간단하게만 아주높임 아주높임 표현 하십시오체 씁니다 입니다 이게 아주높임이야. 그 다음에 예사높임 재훈아 정신 차려. 예사높임 하오체 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런 게 예사높임이야. 그 다음에 예사낮춤 하계체 그 다음에 아주낮춤 헤라체 이거 격식체라고 합니다.
비격식은 뭐가 있느냐? 두루 높임. 두루두루 높인다는 얘기야. 두루 높임의 해요체. 그리고 두루 낮춤의 해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반말체가 비격식의 두루 낮춤 표현입니다. 알겠니? 예은아 괜찮어? 반쯤 걸쳐있는 것 같다. 예. 자, 질문하세요. 원래 상대 높이 표를 외워야 되는데 안 하겠습니다. 어려워서. 나도 잘 못 외워 그거. 시험 때 되면 외워야 돼. 시험 되면. 자, 다시 높임 표현 정리합시다. 주어 높임. 직접이냐 간접이냐. 직접은 조사, 깨서, 선어, 말하며 의시, 특수어를 이용하고요. 간접 높임은 의시만 사용한다. 자, 객체 높임. 목적어는 특수어를 사용하고 부사는 조사, 깨와 특수어를 사용한다. 상대 높임. 어미를 활용해서 나타내고요. 격식과 비격식 6가지가 있다. 이 정도만 하고 자, 문제 적용하겠습니다. 설명 다 했어. 네. 문제가 뭐였지? 적절하지 않은 것. 채윤아, 할아버지께 물 좀 갖다 드려라. 뭐 해라. 해라체나 해라체. 그죠? 그러니까 상대 높임인데 아주 낮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께 드리다가 있어. 할아버지께 드리다. 할아버지께 이건 부사어죠? 객체 높임이 있고 에이씨 왜 이래. 객체 높임이 있고요. 네, 객체 높임 깨 하고 그다음에 특수어를 썼어요. 니은. 선생님 어제 부모님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가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한 사람 누구야? 부모님이지, 그치? 하시다. 예, 주체 높임 있고요. 주체 높임 깨서와 특수어가 아니라 의시 사용했고 그 다음에 할머니도 높였네. 목적어 높였습니다. 즉 객체 높임 있고요. 모시고 특수어를 썼네.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한테도 높였어. 씁니다. 의미를 썼네. 자, 상대 높임 높였습니다. 낮춘 거 아니야. 상대 높임 있고요. 하십시오체, 격식에 하십시오체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니은에는 주체, 객체, 상대 높임을 다 높였습니다. 자, 1번. 기억은 종결음이 어라를 사용하여 대화 상대인 체온을 낮춘다. 맞고. 기억은 부사격조사 깨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그렇고. 니은은 특수어인 말씀을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인다? 이때 말씀은 누가 한 거야?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죠? 이 말은 부모님이 한 거지? 할머님이 한 게 아니죠? 3번 틀렸죠? 니은은 종결음이 씁니다를 사용하여 대화 상대 선생님을 높인다. 그렇고. 니은은 주격조사 깨서와 선화말음이 시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부모님을 높인다. 맞죠? 이렇게 해결해주면 좋겠다. 자, 그래서 높임 표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질문이요. 없니? 쉬는 시간. 자, 27에서 29번입니다. 자, 소설 개념 다시 설명하고 지문 분석하지요. 소설의 3요소. 재훈아 뭐야? 몰라. 지훈아 뭐야? 몰라. 자,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주제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고요. 구성은 이따가 얘기하고 문체는 글 쓰는 스타일인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간결체냐 만연체냐 요것만 좀 따져주면 되고 간결체는 호흡이 짧다. 호흡이 짧다는 것은 문장이 짧다는 얘기야. 만연체는 호흡이 길다. 호흡이 길다라는 것은 문장이 길다는 얘기입니다. 예은이 노트 없니? 노트 정리해야죠. 메모해야 돼. 자, 구성의 3요소 뭐가 있었죠? 인물, 사건, 배경이 있습니다. 인물, 사건, 배경 이게 구성의 3요소입니다.
자, 따라서 이 구성의 발달 과정이 있죠.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 이거부터 안 했네. 소설, 그치? 소설의 개념.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꾸며 쓴 글. 이게 소설이죠?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있지, 그치? 있음직한 일. 이걸 뭐라고? 개연성이라고 한다, 개연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웹툰을 보거나, 웹소설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이 개연성 없으면 겁나 재미없죠. 개연성 없는 것들은 시청률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 흔히 얘기하는 떡밥. 떡밥을 풀고 떡밥을 회수한다. 이게 개연성이야, 사실은. 떡밥 뿌리는 게. 근데 떡밥 회수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 있지, 그치? 그럼 이제 바가지로 욕먹는 거지. 자, 작가가 꾸며 썼다. 허구성이죠. 이게 소설 개념입니다.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꾸며 쓴 걸, 이게 소설. 자, 그래서 소설 구성은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되고 아마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야. 자, 그런데 발단 부분에는 어떤 내용 들어간다고? 우진아, 발단에 어떤 내용? 잡아야 돼. 소개하는 거야, 소개. 뭘 소개해 줍니까? 인물과 배경을 소개한다, 배경. 배경은 시간적, 공간적이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 갈등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갈등은 뭐냐? 갈등. 인물과 인물이 얽히고 설키는 게 갈등이지, 그치? 그래서 소설을 갈등 문학이라고 한다. 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갈등의 종류는 내적 갈등이 있고요. 외적 갈등이 있습니다. 내적 갈등은 지 혼자서 고민하는 거야.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합니다. 이걸 내적 갈등이라고 하죠. 외적 갈등은 다시 인물과 인물의 갈등. 배트맨과 슈퍼맨 이런 거. 헨리 카빌인 슈퍼맨에서 하차했는데 안타깝다.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씨. 인물과 어떤 집단의 갈등,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 인물과 세계와의 갈등, 인물과 운명의 갈등. 이런 거. 예은이는 느끼니? 갈등? 그쵸? 토요일인데 나와서 공부해야 돼. 졸려 돼지겠는데. 그치, 현수야? 이게 운명이에요, 운명. 한국인으로 태어난 운명. 근데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아닌 거 다행이죠. 안 그러면 미사일 떨어질 텐데, 그지? 얘도 운명이죠, 운명. 같은 한민족인데 또 북한 사람이 아닌 게 또 다행이죠. 이게 운명이죠. 그래서 인물과 운명의 갈등도 소설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찾아야 돼? 소설에서 갈등 구조 찾아야 된다는 거야. 누구랑 누가 또는 누구랑 누가 어떻게 왜 얽히고 설켰는가 이걸 찾아야 돼. 자, 전개 부분에는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갈등 시작이죠? 갈등이 시작된다. 얘기 부분은요, 갈등이 고조된다. 고조는 조금씩 올라간다는 얘기죠. 절정 부분은요, 갈등이 최고조 가장 높아. 결말 부분은 갈등 해소. 그래서 갈등 문학이라고 하는 거야, 소설을. 그쵸? 소설은 갈등 문학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그러면 소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소설 독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연습을 해야 돼.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그래서 여러분들 클리닉 시간에 연습을 할 거야. 그 빨간 책 갖고 댕겨 이제 그건 우리 연습용으로 쓸 겁니다. 알겠죠? 자, 소설 독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서술상 특징을 잡아라. 이 얘기도 안 왔네. 자, 소설의 목소리. 소설의 목소리 이거를 뭐라고? 서술자라고 했지요. 상황을 풀어주는 사람.
이게 서술자야. 상황을 풀어주는 사람. 서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술상 특징을 체크를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서술상 특징을 체크하는 방법은 먼저 인칭. 시점 잡으면 되죠. 시점, 인칭. 인칭은 1인칭, 3인칭 있다고 얘기를 했다. 자, 1인칭의 다른 말이 뭐라고? 작품 속 서술자야. 여러분들이 시험 보면은 이 말이 많이 나와. 작품 속 서술자. 그럼 1인칭, 나란 얘기죠. 나가 있다는 얘기지. 3인칭은요, 작품 밖 서술자야. 작품 밖에 있어. 자, 그리고 1인칭, 다시 1인칭 주인공과 1인칭 관찰자로 구분이 됩니다. 1인칭 주인공과 1인칭 관찰자로 다시 구분이 된다. 3인칭은 3인칭 관찰자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구분되죠. 자, 그러면 1인칭 주인공은 뭡니까? 내가 자기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자기 이야기하는 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1인칭 관찰자는 내가 다른 사람 관찰합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겠지. 3인칭 관찰자는요. 인물의 말과 행동만 묘사해요. 인물의 말과 행동만 묘사하는 게 3인칭 관찰자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인물의 말과 행동 플러스 심리까지도 묘사하죠.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도 묘사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확인이 가능해. 지문을 읽어가면서 바로 확인 가능한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묘사 부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묘사는 인물 묘사와 배경 묘사 구분할 수 있죠. 자,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인물은요, 내면 묘사하고 외양 묘사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인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배경 다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이거 파악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작품의 분위기 파악하기 위해서. 알겠죠? 요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소설 읽을 때. 서술상 특징을 잡아라. 즉 시점과 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 틀대로 봐주면 돼. 하나 더 추가하자면 끊어읽기를 해주면 되겠죠. 특히 고전소설 같은 경우 아마 여러분들 고전소설 많이 안 읽어봤을 거야. 이제 앞으로 이제 요거를 보게 되거든. 고전소설은 시간과 공간이 한 문장으로 확 바뀌어. 그래서 구조 잡기 조금 힘들어져요. 때문에 끊어 읽어야 돼. 어떻게? 자, 시간이 달라지면 끊고, 공간이 달라지면 끊고, 그 다음에 뉴페이스,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하면서 인물과 사건을 정리해 주시면 된다. 요게 소설을 읽는 방법입니다. 이렇게만 읽으면 웬만한 문제 다 풀려. 질문 없니? 없으십니까? 자, 그럼 적용해봐야죠. 자, 문제 먼저 볼게요. 모의고사는 항상 문제 먼저 보는 거야. 내신하고 달라. 자, 내용 묻는 문제 있고, 요런 걸 포인트 문제지. 활과 텔레비전, 포인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박스. 자, 문학에서 박스는 해설서입니다. 해설서는 먼저 보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문맥 의미 파악하는 거네. 그래서 29번 문제는 읽어가면서 해결하면 되겠다. 볼까요? 자, 착한 사람 문성현은 뇌성마비를 앓는 주인공의 삶을 탄생, 희망, 혼란, 평온, 분노, 살아있음 등 6개의 소제목 나눠 그린 작품이다. 자, 우리는 주인공의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뇌성마비는 뇌성마비. 뇌성마비는 뇌의 전기 신호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뭐 몸이 움직인다거나 몸을 못 가누거나 이걸 뇌성마비라고 그래요. 끊임없는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과
이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집안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삶의 존엄성과 희망의 의미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시점 좋네. 정보를, 그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주인공의 입장에 초점을 맞춘 서술과 객관적인 사실 전달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중요한 정보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주인공 입장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말해.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자, 아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 뭐였어요? 이 뜻풀이도 안 했네. 전지는 완전 전에, 한자로 가면 완전 전에 알지자야. 안다, 다 안다야. 신의 위치에서 인물의 어떤 성격, 심리 다 파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박스를 봤죠? 착한 사람 문성현에서는 서술을 문성현한테 맞춰서, 주인공에 맞춰서 간다는 얘기지, 그치? 즉, 다른 사람 심리는 안 보여주고 주인공만 맞춰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또 얘기 안 했네? 자,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 이 심리 제시 방법 또는 성격 제시 방법, 제시 방식을 파악을 해줘야 돼. 두 가지 방식, 직접 제시냐, 간접 제시냐. 직접 제시는 서술자 직접 얘기해요. 이 새끼 성격 더러운 놈이다. 이게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는 말과 행동 묘사죠. 말 플러스 행동 묘사.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문제 요거 많이 나옵니다. 자, 보자. 착한 사람 문성현. 희망. 자, 우리가 박스 보고 왔죠? 소제목이 있다고. 훗날 문성현이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올라갔을 때 가장 어린 날의 광경은 막내 동생 승현의 돌날이었으니 그가 8살이 되었을 때였다. 자,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뭡니까? 이 작품의 특징? 회상적이구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올라갔을 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치? 회상적. 그때 그는 방 안에 혼자 누워 있었다. 힘겹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곁에 없었다. 얼마나 울어 젖혔는지 목이 잔뜩 쉬어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문 저쪽에 모여들 떠들고 있었다. 뭘 잡나 보자고. 돈을 잡아 재벌이 되려나? 책을 잡아 학자가 되려나?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막내 동생 승현이 돌날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잡는다 잡아, 아따따, 활이다 활, 큰 장군이 될라? 좋지 좋아. 여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의 소리죠, 그쵸? 사람들의 대화선, 사람들 소리. 이게 들려오는 거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왁자하게 들려왔다. 성현은 계속하여 울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울 수가 없었다. 여느 때 같으면 그는 누군가가 나타날 때까지 마구 몸부림을 치며 울었을 것이다. 아무도 자신처럼 뻗정대며 울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그 순간에 깨달았던 것이다. 자, 뭘 깨달아요? 자기는 울어. 그쵸? 이게 뭡니까? 우는 게 의사표현이지? 자, 우리 박스 보고 왔습니다. 얘는 뇌성마비야.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해.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표현하려면 울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한다고. 이걸 깨닫게 되었어. 자신은 다른 이와 너무나 달랐다. 다른 사람들은 말을 사용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했다. 불편할 때나 화가 날 때나 무언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는 마구 고함을 지르며 울어젖혔던 것이다. 그렇지? 여기서는 이제 깨달음, 자각, 자기 스스로 자기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그날부터 그는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자, 그날부터라네요. 그럼 끊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울기밖에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 말을 하네. 언제입니까? 막내 동생 돌날. 이때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뭐 한다?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네. 절대로 울지 않았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그는 말을 잘하지 못했다. 말을 하려 해도 입이 따라주지 않았다. 답답했다.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 그치? 인물 심리가 직접 제시된 겁니다. 직접 제시. 그러나 다시는 고함치며 울지 않았다. 자신의 울음소리는 그 누구에게보다도 스스로에게 너무나 끔찍하고 지겨웠다.
그는 벙어리처럼 행동했다. 배가 고파도 대소변으로 아랫도리를 적셔도 그는 짜증을 내거나 하지 않았다. 다란이가 방에 들어올 때까지 그는 다만 참고 견뎌내었다. 그때부터 그는 슬펐다. 울음을 몸 밖으로 터뜨리지 않으니 몸 안에 눈물이 고였다. 자, 몸 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것도 혹시 뭐예요? 전지적 약화 시점이죠? 인물 심리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문제. 29의 1번. 기억은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싶은 주인공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틀렸다요. 객관적이 아니잖아. 그치? 인물의 심리를 보여주는 거는 객관적이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이거는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입니다. 마음에 눈물이 고였다? 그렇게 돼 있었나? 몸 안에 눈물이 고였다고 어떻게 알아? 몸 안에 눈물이 고이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이거는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입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였나? 예, 1번이네. 다 여기 벌써 튀어나옵니다. 자, 나머지 읽어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지문. 조용해지고 나니 마음이 안정되었다. 마음이 안정되고 나니 그는 자신의 고개가 필요 없이 마구 흔들림을 깨닫게 되었다. 자, 뇌성마비에 걸린 친구들 보면 뭘 막 떠는 친구들이 있어. 예. 제어가 안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조금 튼다고 하는 것이 어느새 고개는 어깨 너머까지 돌아갔다. 다시 똑바로 하려고 하면 이번에는 왼쪽으로 획 돌아가 버렸다. 그는 조금씩 요령을 터득해 갔다. 무엇보다도 침착해야 했다. 마음의 안정이 필요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팔다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펴지지 않는 손가락, 발가락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마음만 푸근히 진정하고 나면 남이 민망할 정도로 사지가 꼬이지 않았다. 자, 마음만 진정하면 민망할 정도로 꼬이지는 않았다. 뭔가 좀 이제 자기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입을 다물었다. 채머리를 흔들면서 해 벌어진 입으로 침을 흘리는 것이 얼마나 흉한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다. 그때부터 그는 참으로 슬펐다. 벌어진 입을 다물고 나니 가슴으로 드는 허헛한 바람을 내쏟을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 노력하고 있네. 어떤 노력이에요? 응? 어떤 노력하고 있어? 여기 있죠? 똑바로 하려고. 이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거죠. 훗날 문성현이 어른이 되어서까지 그의 이부자리 밑에 간직하고 있었던 장난감 활은 자, 또 내용이 달라졌죠? 끝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은 뭐였습니까? 노력. 좀 자신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장애를 좀 올바르게 하려고 좀 똑바로 하고 싶은 마음에 마음을 우선 진정시키는 거 이걸 노력하고 있어요. 훗날 문성현이 어른이 되어서까지 그의 이부자리 밑에 간직하고 있었던 장난감 활은 자, 포인트 문제 나온다. 바로 막내 동생 승현의 돌상에 돌잡이를 올렸던 것이었다. 대나무로 별러 노끈으로 묶은 그것은 그의 어린 시절 희망의 상징이었다. 자, 활이 뭐라고요? 희망의 상징. 일부러 누가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 방구석에 활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그가 몸을 뒤치겨 자신의 요 밑에 집어넣었던 것이다. 우연의 나이가 6살이었으니 아마도 어른들을 피해 성현이 있는 건너방에 가지고 와서 놀다가 무심코 간 것이 분명했다. 자, 그럼 성현이 몇 살? 몇 살 때? 응? 성현이. 주인공 몇 살? 자,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지문을 확인해야죠. 현세 몇 살이니? 자, 8살 때 막내 동생 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막내 동생 돌이니까 1살이지? 예. 그리고 나서 우연히 나이가 6살이 됐대.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 5 더해야지. 예. 돌로부터 이제 5년 지난 거니까. 그러면 13살이네. 13살 때. 아니야? 맞잖아. 그냥 한번 던져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보 찾는 겁니다. 정보를. 아따따, 활이다, 활. 큰 장군이 될라.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야, 성현이가. 자기 막내 동생이, 뭐예요? 이거를 이렇게 돌잡이 할 때 사람들 했던 말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 장군,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 활이 어린 시절 희망의 상징이었나 보다. 자, 그 작고 조잡한 활에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묻어 있었다. 자, 요거 쓰인 표현법 뭐가 있을까요? 목소리가 묻어 있다? 목소리는 청각이죠.
근데 묻어있다 이걸 시각 또는 촉각으로 봤을 거야. 여긴 공감각이죠. 청각의 시각화 또는 청각의 촉각화. 그치? 네. 공감각입니다. 공감각. 그는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하하하하하하 조용해지게부터 채머리를 흔들지 않고부터 입을 다문 것부터 그는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죠. 또 끊어야 되겠죠? 위에서 에피소드는 뭐였습니까? 활과 관련된 거. 뭔가 좀 희망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텔레비전입니다. 그 속에 산과 들, 밀림이 있었다. 몸집이 큰 코끼리, 기린, 갖가지 색깔이 크고 작은 새들이 있었다. 현미경으로나 보일 만한 조그만 나비, 개구리 알도 있었다. 먼 나라에는 이상한 풍습을 가진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다. 세상은 볼수록 흥미진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다른 이처럼 앉지도 서지도 걸어다닐 수도 없는 그에게는 텔레비전을 통해 보는 다른 이들의 삶이 한편으로는 가슴 떨리는 열망이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부서뜨리고 싶은 안타까움이 됐다. 자, 어디 보자. 한편으로는 가슴 떨리는 열망. 이건 부러움이 되겠죠? 한편으로는 부서뜨리고 싶은 안타까움. 이거는 이제 질투죠? 나는 저렇게 못한다는 거. 자, 또 끊어가야 되겠죠? 단락이 나눠졌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문제 풀 수 있어? 활과 텔레비전에 대한 의미 풀 수 있습니다. 28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활은 문성현이 미래 자신의 모습에 대해 기대와 희망을 품는다. 예, 장군. 텔레비전은 문성현과 외부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 맞고요. 활은 텔레비전과 달리 문성현과 그의 동생 우연히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게 한다? 아니죠. 이거 그냥 지가 동생 우연이가 갖고 놀다가 떨어뜨린 걸 몰래 숨긴 겁니다. 답 3번. 텔레비전은 활과 달리 문성현에게 복합적 감정 유발. 그치? 부러움과 질투의 복합감정. 활과 텔레비전은 모두 문성현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동기부여. 좋습니다. 다시 지문. 그래도 어린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다른 이와 결과 같을 수는 없지만 너무나 더디고 서투르긴 했지만 그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벗버듬한 채로 자라는 그의 몸피. 그는 그때 고작 10대였던 것이다. 힘겹게 짝이 없었지만 그는 텔레비전으로 기어가 자신이 보고 싶을 때 그것을 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라디오를 켜고 끌 줄 알게 되었다. 선풍기도 작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혼자 앉는 법을 익히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굉장히 능동적이다. 그죠? 예.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고 그는 뇌까렸다. 가슴속에 희망을 품은 한창 자라고 있는 10대의 사내 아이에게는 스스로 앉는 연습은 단지 모든 것의 시작에 불과했다. 자유롭게 앉을 수 있게 된 후에는 서는 연습을 할 계획이었다. 두 다리로 선 후에는 조심조심 발을 떼고 그리고 걷어뛸 예정이었다. 개켜놓은 옷처럼 축 처진 자신의 아랫도리가 풍선처럼 뇌성마비니까 다리를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근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굉장히 막 쪼그라들어가 있는 처럼 그렇게 돼. 풍선처럼 부풀어 머지않아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거리를 활보할 것이며 신이 나면 춤이라도 멋지게 추어댈 참이었다. 이게 희망이죠. 예, 자, 그럼 니은에 대한 문맥 의미 한번 다시 볼까요? 29의 2번입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행동할 수 있으리라는 주인공의 바람으로 소제목 희망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맞죠? 다시 지문. 그리고 말을 타고 들판을 가로질러 활 시위를 당길 생각이었다. 까마득히 보이는 들판 끝 관역에 예리한 화살을 날리며 쏘는 곳마다 명중. 아따따 활이다 활 큰 장군이 달라. 그는 조용히 입을 떼었다. 활. 예, 그래서 어떤 그 노력, 희망을 좀 품고 있는 문성현의 모습입니다. 자, 중략 부분. 자,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드디어 혼자 앉기에 성공했다. 두 번째로 혼자 앉은 것은 그때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저녁 때 일이었다. 그는 요령을 터득해 갔다. 재빨리 상체를 들어올리면서 반동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그가 제대로 앉는 데에는 적어도 5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익숙하게 앉기 위해 연습을 계속했다. 그가 앉는 연습을 한 건너편 벽은 꼴이 말이 아니었다. 아쉬운 대로 덧붙인 도배지가 2, 3mm면 흙과 함께 떨어져 나갔다. 그렇죠? 항상 벽 대고서 일어나는 앉는 연습을 했으니까 29의 3번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주인공이 남긴 흔적 좋습니다. 다시 지문. 벽 속에 왜 얼기가 허옇게 드러난 참이었다. 어머니가 환히 웃으셨다. 그래 성현아 그깟 흙벽 뻥 뚫어버려라. 엄마가 이렇게 밀어내네. 격려와 응원해주는 거죠. 29의 4번 장애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주인공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격려하는 어머니의 모성이 맞죠? 다시 지문.
혼자 앉는 법을 익히고 나니 휠체어에 앉는 것도 훨씬 편했다. 누구보다도 신이 나신 분이 아버지였다. 주말이 되면 아버지는 성현을 휠체어 태워 골목 밖으로 데려나갔다. 수많은 사람들, 차들, 상점들, 아버지가 들뜬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성현아, 힘드냐? 안 힘들지? 하나도 안 힘들지? 물론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았다. 힘들다니, 더 힘든 고난이, 더더욱 힘든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해도 그는 절대로 힘들 수가 없었다. 자, 끝까지 보고 문맥의미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제 곧 다른 사람들처럼 서고 걷고 달릴 참이었다. 아버지는 끝없이 휠체어를 밀었다. 까짓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모든 길, 이참이 다 걸어낼 참이었다. 자, 미음입니다. 29의 5번. 미음은 주인공에게 닥친 고난에 대한 인식을 주인공의 입장에 초점을 맞춰 서술함으로써 독자에게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 그쵸? 이까지 보도길 다 걸을 수 있어!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까 답 1번 곤란했죠. 자, 내용으로 적절한 것. 사람들은 문성현에게 훗날 큰 장군이 될 걸 덕단. 성현이가 아니었어. 우연은 형 문성현을 위해 자신의 화를 몰래 형에 아니죠? 지가 갖고 놀다가 떨어뜨린 거야. 승현의 돌날은 문성현이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식하는 계획이 이게 되겠네. 답 3번. 사람들은 말하는데 나는 울어. 이거를 자각하게 되었죠. 문성현은 자신의 최종 목표를 혼자 스스로 앉는 것이 아니죠. 혼자 앉는 것이 아니라 춤추는 거였습니다. 문성현은 거울을 보며 남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싶어 했다. 28번 했고 29번 했네요. 아, 내가 이거 계산 잘못했네. 13살 몰라. 막내 동생은 승현이, 여기는 우현이. 예, 미안. 자, 질문 없니? 괜찮아요? 자, 소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숙제는 노트 정리, 오늘 수업한 내용 정리 깔끔하게 정리해 오시면 되겠습니다.